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에 봄이 온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흔적은 희미하기만 했습니다. 능선 너머로 잔설이 남아 있었고 정문 초소 옆 단풍나무는 새순을 틔울 기미조차 없이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었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육군 보병연대 정문 앞 아스팔트 위로 차가운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초소의 철문이 덜컹하고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당직 병사 둘이 난로 옆에 붙어 서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하품을 참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정문 앞에 차가 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면회 예약이 없으면 들여보낼 수도 없고 예약이 있어도 보통은 오전에 왔다가 점심 전에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사들은 처음에 그냥 지나치는 차인 줄 알았어요. 잠시 후 낡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체 곳곳에 작은 흠집이 나 있었고 사이드미러 한쪽은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백발의 노인 강명자였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짙은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꽤 있는 편이었고 허리는 나이에 비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 아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 같은 것이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의 설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사람의 긴장도 아닌 그냥 조용하고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위병소 병사는 나이든 여성이 내리는 걸 보고 대수롭지 않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내렸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두꺼운 베이지색 코트 단추가 아랫배 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수진은 차 문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뒤 한 손으로 배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숨을 한번 고른 다음 강명자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약간 고르지 않은 곳에서 발을 짚을 때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 김현우는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로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만삭이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번 방문의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 강명자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했을 때 수지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이 먼 강원도까지 노인이 운전하는 것이 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강명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명자가 초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초소 병사가 명단 장부를 펼쳐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예약 없으십니다. 면회는 사흘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하셔야. 주소는요? 강명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대꾸였습니다. 면회 신청 주소 말씀드릴까요? 병사가 당황하며 다시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검은 지휘 차량이 정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차체에 연대기가 달려 있었고 앞 범퍼 쪽에는 붉은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차가 정문 바로 앞에 서더니 조수석에서 먼저 부관이 내렸습니다. 문을 잡고 대기하는 자세가 단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반대쪽 문이 열리고 최성환 대령이 내렸습니다. 최성환은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각종 약장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를 넓게 펴고 턱을 약간 치켜든 자세가 이 공간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성화는 정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늦추더니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백발의 노인,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 시선이 잠깐 수진의 불룩한 배 위에서 멈췄다가 이내 강명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최성환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이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사람 특유의 아무도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긴 군부대입니다.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아랫마을 방향으로 턱짓했습니다. 경로당은 저 아래 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위병소 병사 둘이 킬킬 웃었습니다. 부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올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명자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에 상처받은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발끈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런데 강명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소음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강명자가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아하니 육사 출신인 것 같은데 요즘 군대가 참 좋아진 것 같네.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귀가 유난히 밝았던 최성환이 걸음을 뚝 멈추고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짧은 혼잣말 속에 무언가 자신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조롱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없는 그 말투가 익숙하게 누려온 권위를 비스듬히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정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최성환이 정문 쪽으로 걸어오는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대 안에서 이동할 때의 여유로운 보폭이 아니었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어깨가 앞으로 약간 쏠려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사람의 걸음이었죠. 위병소 병사들은 순간적으로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연대장이 저런 표정으로 걸어올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걸 오랫동안 이 부대에서 근무한 병사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환이 강명자 앞에 멈췄습니다. 거리는 불과 한 걸음 반 정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좁힌 거리였습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오래된 습관이었죠. 최성환은 강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명자는 최성환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았고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최성환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방금? 강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최성환에게 고정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최성환의 신경을 더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눈가에 실핏줄이 서는 게 보였습니다. 야 이년아. 초소 병사 하나가 움찔했습니다. 부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육사 몇 기야? 비웃음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노망난 할망구 주제에.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할 것이지. 위병소 안쪽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리가 차가운 봄바람 속에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최성환은 그 웃음을 등에 업은 듯 어깨를 더 넓게 폈습니다.
자신의 말이 먹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어머니께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임신 중이라 저도 몸이. 하지만 최성화는 수진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처음 보는 물건을 구경하듯 훑어봤습니다. 너는 또 뭐야? 수진의 불룩한 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군부대 구경 왔냐? 수진의 목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이후 몸이 예민해진 탓인지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성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장 돌아가.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스팔트 턱에 걸렸습니다. 무게 중심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임신한 몸은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때 특히 불안정해집니다. 수지는 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성환이 손을 뻗었습니다. 비켜. 손바닥이 수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세게 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균형을 잃어가던 수진의 몸에는 그 작은 힘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의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두 발이 땅을 잡으려 버텼지만 무거운 배가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 딱! 등과 허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두 손이 즉각적으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반사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엄마라면 누구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통증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배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스팔트의 냉기가 등과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명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몸에 익힌 사람 특유의 감정을 완전히 지우는 대신 안으로 완전히 접어넣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명자는 즉시 무릎을 꿇고 수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의 바지 안쪽으로 무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위병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성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확신에 차 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최성환은 재빨리 표정을 거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 도로에서 전력 질주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고 급했습니다. 박지은 소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문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혹은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대장님, 박지은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작게 신음하면서 박지은이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는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박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수진 곁에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의무병 불러요.
박지은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소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위병소 병사 하나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외침이 부대 안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누운 채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고 그것이 두려움과 뒤섞여 숨을 가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고 배 위를 감싼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수진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였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한 손이 수진의 이마 위에 얹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수진을 조금 안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짧은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강명자의 손등은 수진의 이마 위에 얹혀있는 그 손등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지은만 빼고. 박지은은 강명자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강명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강명자는 수진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병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뒤따라 의무장교가 가방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의무장교는 수진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고 출혈 부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산부입니다. 의무장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즉시 후송해야 합니다. 부대 차량 준비해요. 지금 당장.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이 수진 옆에 놓였습니다. 수진을 들것 위로 옮기는 순간 수진이 강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기가. 강명자가 수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내 아기는 괜찮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명자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수진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한마디였으니까요. 들것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강명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성환이 불편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여전히 뻔뻔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 넘어졌잖아. 주변 장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누구도 최성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성환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절박함이나 당혹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연대장님,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습니다. 지금 임산부 폭행입니다. 여러 명이 목격했습니다. 최성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밀었다고? 말 조심해, 소령. 경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계급을 앞세운 협박이었죠. 박지은의 계급은 소령이었고 최성화는 대령이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그 두 계급 사이의 거리는 좁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소령? 모든 사람이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강명자는 박지은을 향해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해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명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겨울 냄새가 남아있는 차가운 봄바람이 능선 너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햇빛은 흐릿했습니다. 강명자는 잠시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없었습니다. 부대 의무 차량이었습니다. 짙은 녹색 차체에 붉은 십자가 표시가 그려진 낡은 군용 차량이었죠. 들것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의무장교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강명자가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박지은은 차가 출발하는 것을 정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차가 부대 밖 도로로 나가 왼쪽으로 꺾이며 사라질 때까지 박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좁고 흔들렸습니다. 산악지대 도로는 굴곡이 많았고 포장 상태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무장교가 산소 마스크를 수진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수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껌뻑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배 위에 올린 두 손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의무장교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수진 씨, 제 목소리 들려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 잃으면 안 됩니다. 계속 눈 뜨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군 병원까지 20분이면 됩니다. 20분. 수진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20분.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조여드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압박감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통증 자체보다 더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무장교의 말대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배 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명자는 수진 옆 좁은 보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걱정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흔들리는 차 안에서 수진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강명자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떤 번호로 전화할지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전화. 두 번의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명자다. 강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차 안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강명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사고다. 임산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디십니까? 강원도 보병연대다. 내가 직접 와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명자는 곧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전화.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바로 연결됐습니다. 명자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즉각 낮아졌습니다. 첫 번째 수화기 너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목소리였죠. 선배님, 무슨 일입니까? 강명자가 말했습니다. 부대 폭행 사건이다. 임산부가 쓰러졌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고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대장이 밀었습니다. 강명자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감정을 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호소도 없이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금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가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의무장교가 수진의 맥박을 다시 짚었습니다. 강명자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전화. 이번에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명자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명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명자는 말했습니다. 강원도 보병연대다. 임산부 폭행 사건이야.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능선 위로 낮게 깔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강명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명자가 잡고 있는 손의 온기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군 병원을 향해. 그 시각 연대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오후의 당직 근무는 늘 그렇듯 단조로웠습니다. 당직 장교 이준혁 중위는 상황판 앞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상황병 둘이 각자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특유의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희뿌옇게 내려앉아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이따금 잡음 섞인 교신음이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오후였습니다. 이준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상황병 하나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상황병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헬기 접근입니다. 어디서? 남서쪽입니다. 그런데 상황병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레이더 위에 점이 3개 찍혀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부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전에 헬기 착륙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세대? 예, 세대입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여기는 육군 항공사령부.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연대 착륙장에 착륙합니다. 착륙장 즉시 확보 바랍니다. 이준혁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신. 그런데 착륙 목적이 뭡니까? 사전 통보가 보안사항입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이준혁은 무전기를 든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안사항. 그 두 마디가 상황실 안에 떠 있었습니다. 상황병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연대장님한테 보고해. 그리고 즉시 착륙장 확보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대장 최성환은 그 시각 연대장실에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산부가 쓰러지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성환은 그 불편함을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민 것이 아니라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병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연대장님, 헬기 세대가 접근 중입니다. 최성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헬기야? 부관이 말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최성환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능선 너머에서 헬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두두두두두. 묵직하고 낮은 진동이었습니다. 창유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성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문함. 강명자는 군 병원에서 돌아와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강명자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혈은 있었지만 태반이 손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강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로 왔습니다. 박지은이 강명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두두두두. 그리고 능선 너머에서 헬기 세대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면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착륙장 쪽에서 대기하던 병사들도 멈췄습니다. 헬기 동체에 마킹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위장색 도장 위에 군 마킹이 또렷했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착륙장 주변의 먼지와 낙엽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별 4개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오는 사람의 정복은 육군과 달랐습니다. 별 4개.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공군 정복을 입은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별 4개.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착륙장 옆에 서 있던 장교 하나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 별을 하나씩 세었습니다. 444. 그리고 강명자의 어깨를 봤습니다. 지금은 사복이었지만 박지은이 부른 호칭을 이미 들었습니다. 전 합참의장. 별 4개. 그 장교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13이다. 그 말이 퍼지는 데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세 대의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은 뒤 프로펠러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착륙장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경례 자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헬기 세대가 동시에 착륙하는 것도 이 부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의 어깨 위 계급장은 이 연대 어느 누구도 실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착륙장 바닥을 밟았습니다. 뒤따라 수행 참모 둘이 내렸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두 번째 헬기에서 내렸고 공군 참모총장이 세 번째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내린 뒤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쪽이었습니다. 강명자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대장 최성환은 착륙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부관이 헬기 접근 소식을 전했을 때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최성환의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세 사람이 동시에 이 부대에 사전 통보도 없이 최성환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정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강명자가 보였습니다. 감색 코트를 입고 박지은 소령 옆에 서 있는 백발의 노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 이야기를 했던 그 노인. 최성환의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 명의 참모총장이 강명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먼저 강명자 앞에 멈췄습니다. 거리는 2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단정하게 경례했습니다. 충성.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경례했습니다. 충성. 공군 참모총장이 그 옆에 섰습니다. 경례했습니다. 충성. 세 사람이 동시에 강명자를 향해 경례한 그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착륙장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이 뒤늦게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이 등을 곧게 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말 한마디 없이 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명자는 세 사람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감격스러운 기색도 위험을 과시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압도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경례를 내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성환을 바라봤습니다. 최성환은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난 자신을 인식하고 다시 발을 모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성환 대령. 이름과 계급을 함께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대부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최성환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최성환의 귀를 눌렀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질문이었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을 위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최성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성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산부가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지 제가 밀친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몇 명입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끊었습니다. 최성환이 굳었습니다. 위병소 병사 2, 부관, 그리고 박지은 소령.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전원 진술서 받았습니다. 최성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술서 이미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성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명자가 구급차 안에서 건 전화 세 통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전화들이 이 세대의 헬기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최성환의 시선이 강명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강명자는 최성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지은 소령과 나란히 서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최성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무관심이 오히려 최성환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최성환 대령, 임산부 폭행. 한 박자 멈췄습니다. 상관 모욕. 또 한 박자. 직권 남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대장 해임. 그 네 마디가 착륙장 위 차가운 봄바람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최성환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해임. 그 네 글자가 착륙장 위 공기 속에 떨어진 뒤 잠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능선 너머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봄바람이 착륙장 바닥의 먼지를 낮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헬기 프로펠러는 이미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착륙장 주변의 도열한 병사들의 어깨 위로 그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최성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의 때문인지 아니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냥 굳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말, 혹은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논리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성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총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면회 절차를 위반한 민간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만.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짧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어조였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술이 될 겁니다. 헌병대에서 직접 듣겠습니다. 최성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헌병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조사, 진술, 기록. 지금까지 자신이 이 부대에서 해온 것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회 불어, 언어폭력, 임산부를 밀쳐 쓰러뜨린 것. 목격자가 여럿이고 진술서는 이미 받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최성화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부대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군용 집차였습니다. 짙은 녹색 차체에 헌병 마킹이 선명했습니다. 차가 착륙장 옆에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군사경찰 둘이 내렸습니다. 정복 차림이었고 허리에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육군참모총장 쪽을 향해 경례한 뒤 천천히 최성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최성환은 그들이 걸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최성환의 시선이 군사경찰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수갑이 보였습니다. 금속 수갑이 봄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성환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절차가 있습니다. 정식 조사도 없이 현장에서 바로 군사경찰 하나가 말했습니다. 최성환 대령님, 현행범입니다. 그 한마디가 최성환의 말을 막았습니다. 현행범. 목격자가 있고 진술서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경찰이 최성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성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금속이 맞물리는 그 소리가 착륙장 위 고요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부관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성환의 차 문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경찰이 최성환을 헌병대 차량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최성환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걷는 소리가 조용한 착륙장 위에서 울렸습니다. 최성환은 걸으면서 한 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강명자였습니다. 강명자는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서 읽히는 것은 무언가 깊은 피로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봐온 사람의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성환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헌병대 차량이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돌아서서 강명자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을 입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명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강명자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군대가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키지 못했어. 그 말이 착륙장 위 바람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냥 강명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부대에 처음 발령받아 왔을 때부터 최성환의 행동 방식이 불편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권위의식, 계급을 이용한 압박,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
하지만 소령이 대령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계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박지은은 오늘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과 할 수 없었던 것 사이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강명자가 박지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소령?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어. 딱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강명자는 다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군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 벽과 바닥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이따금 의료진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는 능선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병원 건물 앞마당을 천천히 덮어가고 있었죠. 강명자는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 너머 어딘가 혹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어딘가를. 강명자가 이 자리에 앉은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데리고 들어간 뒤 강명자는 그냥 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가져다 줬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지금 강명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5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강명자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 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은 군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작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 괜찮은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지금까지 강명자가 경험한 어떤 기다림과도 달랐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강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모자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긴급 외출 허가를 받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강명자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할머니, 복도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강명자 앞에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달려오면서 울었거나 아니면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요? 아기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명자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25살짜리 아들이 눈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손을 들어 현우의 어깨를 한번 짚었습니다. 기다려. 그 한마디였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명자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은 변하지 않았고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현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명자는 여전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목 아래로 내린 채 차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강명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보고를 가져오는 참모의 표정, 작전이 실패했을 때 들어오는 장교의 얼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다른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을 봤습니다.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강명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출혈은 멈췄습니다. 강명자와 현우가 동시에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태반 손상은 없었습니다. 아기 심박도 정상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조기 수축 징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살았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강명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였습니다. 강명자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부하들 앞에서 혹은 누구 앞에서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도에서, 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단단한 것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으로 달려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강명자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팔을 내밀었습니다. 강명자는 잠시 그 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병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강명자를 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가 수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자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수진의 배 위 담요 위에 초음파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흑백의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하고 작은 형체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강명자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군대는 계급보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곳이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어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아직 볼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강명자를 향해 섰습니다.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군복 소매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듯했습니다. 충성. 목소리가 떨렸지만 경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명자는 그 경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은 산이 보였습니다. 능선이 어둠 속에 고요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잔설이 남아있는 능선 위로 별이 하나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봄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강명자는 그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